송권은 고흥과 장평을 통해 은둔한 인재들을 찾아내고 대접하면서 많은 선비와 장수들이 그의 진영에 모여들었다. 이들 중에는 감택, 엄준, 설종, 정병, 주완, 오찬, 능통 같은 선비들과 여몽, 육손, 서성, 반장, 정봉 같은 장수들이 있었다. 송권은 이들을 후히 대접하여 강동의 위세를 크게 드높였다. 하지만 송권과 조조 사이에는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조조는 송권의 아들을 허도로 보내라는 볼모 요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 송권은 노모 오태부인의 조언을 받아 모사와 장수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주유는 볼모를 보내지 말고 조조의 동태를 지켜보자고 제안했고 송권은 이를 받아들였다. 송권은 볼모를 보내지 않는 대신 강동의 내실을 다지고 조조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황조를 치기로 했다. 주유와 여몽, 감령, 동습을 선봉으로 10만 대군이 강화를 공격했다. 황조는 진취, 등룡을 선봉으로 맞섰지만 감령의 기민한 전술로 대패하고 진취와 등룡은 전사했다. 감령은 전투 중 황조의 동문 탈출을 예상하고 매복하여 결국 황조의 목을 베었다. 송권은 황조의 목을 선친의 영전에 바치며 원수를 갚았다. 전투 후 송권은 공을 세운 감령을 도위에 봉하고 능통에게는 승렬 도위의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감령이 아버지 능조를 죽인 원한을 가진 능통은 감령을 죽이려 했다. 송권은 능통을 타이르며 사사로운 원한을 넘어서 대의를 따를 것을 권유했고 능통은 눈물을 흘리며 이를 받아들였다. 송권은 황조를 토벌한 후 강동의 평화를 유지하며 수군을 양성했다. 그는 주유를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형 손책의 친구인 주유를 형처럼 모셨다. 송권은 수군을 조련하며 조조의 남진을 대비했다. 한편 유비의 책사공명은 조조의 강남 진출을 대비하며 강동의 동태를 살폈다. 유표의 아들 유기는 채씨의 음모로부터 도망치려 했고 공명은 진나라 헌공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강하의 수비를 맡아 화를 피할 것을 조언했다. 유기는 공명의 계책을 따랐고 유표의 허락을 받아 강하로 떠났다. 조조는 허도에서 상공의 직책을 없애고 승상의 직위를 통해 권세를 독점하게 된다. 그는 사마의 같은 인재를 문관으로 등용하고 하우돈을 비롯한 무장들을 불러 남방의 형세를 논의한다. 유비가 제갈량을 군사로 맞아 신야에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조조는 이를 큰 위협으로 여기고 유비를 먼저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하우돈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신야로 진격한다. 출정 전에 모사 순욱이 제갈량의 지략을 경계하며 신중을 기하라고 권하지만 하우돈은 이를 무시한다. 서서 또한 제갈량의 뛰어난 재능을 경고하지만 하우돈은 이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자신이 제갈량을 잡지 못하면 자신의 목을 바치겠다고 장담한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신야의 호적부를 만들고 군사로 쓸만한 민병을 모아 훈련시키도록 한다. 그는 2달 만에 3,000명의 민병을 정예병으로 탈바꿈시킨다. 하우돈이 10만 대군을 몰고 신야에 가까운 박망성에 진을 치자 제갈량은 전투 계획을 세우며 각 장수들에게 매복 위치와 임무를 지시한다. 관우와 장비는 제갈량의 명령을 의심했지만 유비가 공명에게 군사 권한을 넘겨줌으로써 공명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진다. 하우돈은 조은의 유인작전에 걸려 박망파 깊숙이 들어간다. 우군과 이전은 위험을 감지하고 하우돈에게 경고하지만 하우돈은 이를 무시한다. 예상대로 제갈량의 화공작전이 시작되고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조조군은 대혼란에 빠진다. 관우와 장비 조은이 이끄는 유비군은 매복에서 튀어나와 조조군을 공격했고 조조군은 3만여 명의 시체를 남기고 참패한다. 하우돈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허도로 돌아가고 조조는 그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 전투를 준비한다. 유비군이 대승을 거두고 신야로 개선하자 공명은 다음 위협을 경고한다. 그는 조조가 직접 남정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야가 방어에 적합하지 않으니 형주를 차지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유비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며 공명의 제안을 거절한다. 조조는 하우돈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유비와 송권을 향한 남정의 결심을 굳힌다. 그러나 출정 전 공융이 조조의 독단적인 군사행동을 비판하자 조조는 공융을 처형하고 그 가족까지 몰살시킨다. 조조는 공융의 일을 마무리한 후 순욱에게 허도를 맡기고 강남으로 대군을 이끌고 출정한다. 이때 형주의 유표는 병세가 깊어 유비를 신야에서 불러들인다. 유표는 유비에게 자신의 아들 유기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형주를 맡아달라고 청하지만 유비는 눈물로써 그 제안을 거절한다. 그러나 조조의 대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비는 부득이하게 신야로 돌아온다. 공명은 유비의 지나친 의리와 고지식함이 형주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한탄한다. 유표는 임종 직전 유기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유언장을 남기지만 유표의 후처인 채 부인과 그녀의 오라비 채모 그리고 장유는 이를 뒤엎고 차남 유종을 후계자로 세운다. 장남 유기는 강악성에서 급히 형주로 돌아오지만 채 부인의 음모로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채모는 유기에게 적을 방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성에 들이지 않고 되돌려 보낸다. 유표는 끝내 유기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채 부인과 채모는 유종을 후계자로 세운다. 유종은 나이에 비해 총명하여 이 상황이 부당함을 알고 있었지만 채씨 일족의 권세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충신 이규가 이의를 제기하지만 채모는 그를 직접 참수하고 시신을 성 밖에 던져버린다. 이로써 형주의 권력은 완전히 채씨 일족의 손에 넘어간다. 조조의 대군이 남하하자 형주는 혼란에 빠진다. 조조와의 싸움을 두려워한 문관들은 항복을 주장하고 결국 유종은 부손, 괴월, 왕찬의 설득에 넘어가 조조에게 항복 서신을 보낸다. 조조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여 유종을 충렬 후에 봉하고 형주의 태수로 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항복 서신을 전달하던 송충은 도중에 관우에게 붙잡히고 이 소식은 신야의 유비에게 전해진다. 유비는 통탄하며 장비는 당장 송충을 처단하고 형주를 공격하자고 주장하지만 유비는 형주를 차지하는 것이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거절한다. 이때 강하성의 유기가 이적을 통해 유비에게 서신을 보낸다. 유기는 채씨 일족의 배신을 폭로하며 함께 양양을 공격할 것을 제안한다. 공명도 이 제안을 지지했지만 유비는 끝내 의리를 내세워 이를 거절한다. 공명은 조조의 대군을 막을 준비를 한다. 그는 백성들에게 번성으로 피난할 것을 명하고 장수들에게 각기 매복과 화공, 수공을 준비하도록 지시한다. 관우는 백화상류에서 수공을, 장비는 박릉 나루터에서 매복을, 조우는 신야성 안에서 화공을 준비했다. 조조의 선봉인 조인, 조홍, 허전은 신야에 도착하지만 제갈량의 교묘한 기만 전술에 넘어가게 된다. 조조군은 성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방심한 채 성 안에서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공명의 예측대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조운이 불을 붙여 성 안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한다. 조인과 조홍은 겨우 동문을 통해 탈출하지만 이미 매복해 있던 조운의 군사들에게 큰 타격을 입는다. 백하에서는 관우의 수공이 시작되어 조조군은 홍수에 휩쓸리고 박릉에서는 장비의 군사가 도망치는 적을 소탕한다. 결국 조조군은 대패하고 유비와 공명은 번성으로 무사히 철수한다. 조조는 제갈량의 지략에 크게 분노하고 곧바로 번성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유협의 간언에 따라 서서를 사자로 보내 항복을 권유하게 한다. 서서는 조조의 명을 받았지만 유비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한다. 그는 조조의 항복 권유가 계략임을 밝히고 번성이 조조의 대군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유비는 서서를 붙잡고 싶었지만 서서는 자신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며 거절한다. 그는 몸은 조조에게 있지만 마음은 유비를 향하고 있으며 공명이 있는 한 유비는 반드시 대업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다. 서서는 조조에게 돌아가 유비가 항복을 거절했다고 전한다. 이에 조조는 크게 분노하며 대군을 이끌고 번성으로 진격한다. 유비도 서서의 복귀를 확인하고 제갈량에게 대책을 물었고 공명은 양양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유비의 마음에는 그보다 앞선 걱정이 있었다. 나를 따라서 이곳까지 온 백성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유비의 물음에 공명은 백성들이 따를 수 있으면 따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도록 하라고 조언한다. 유비는 백성들을 모두 데려가기로 결심한다. 유비의 명을 받은 송건과 간홍은 성 안의 백성들에게 조조의 대군이 오고 있으니 함께 강을 건너 피신할 것을 알렸다. 백성들은 노약자를 부축하며 강변으로 몰려들었고 유비는 끝까지 그들을 챙겼다. 그러나 양양성에 도착했을 때 유종과 채모는 성문을 닫고 화살을 쏘며 유비와 백성들을 거부했다. 백성들은 절망하며 울부짖었고 성 안의 장수 위엄만이 그들의 편에 서서 성문을 열었다. 그러나 유비는 성 안으로 들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강릉으로 향했다. 위원은 문빈과 싸웠지만
결국 유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장사로 피신한다. 강릉으로 향하는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10만여 명의 백성들과 군사들은 하루에 고작 10리를 갈 수 있을 뿐이었다. 유비는 유표의 무덤 앞에서 울며 형의 유지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한탄했다. 그러나 조조의 대군은 이미 번성에 도착했고 유비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공명은 관우를 강화로 보내 유기에게 원군을 청하도록 하고 장비와 조우는 뒤를 막으며 백성들을 돌보게 했다. 한편 유종은 조조의 부름을 두려워하며 나서지 않았다. 채모와 장유는 조조에게 직접 가서 아첨했고 조조는 그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며 형주와 양양의 통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조조의 속셈은 달랐다. 그는 유종을 청주자사로 임명하고 형주에서 쫓아냈다. 유종은 어머니 채 부인과 함께 청주로 떠났지만 조조는 우금을 보내 그들을 참살하도록 했다. 채 부인과 유종은 허망하게 죽었고 충신왕이도 함께 목숨을 잃었다. 형주의 혈통은 이렇게 끊어지고 말았다. 유비의 일행은 당양에 이르렀으나 조조의 대군이 함성을 지르며 몰려왔다. 유비는 장비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흩어졌다. 유비의 가솔들과 미축, 간홍, 미방, 조은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유비는 자신의 무능으로 백성들이 큰 화를 당했다고 자책했다. 그 와중에 미방은 조자룡이 조조에게 배반했다고 전했으나 유비는 이를 믿지 않았다. 그는 조은의 충성과 지조를 굳게 믿었다. 조은은 조조군의 포위 속에서도 감 부인과 미 부인, 유비의 아들 아두를 찾기 위해 적진을 누비고 다녔다. 그는 길가에서 부상을 입은 간홍을 발견하고 미 부인과 아두가 적에게 쫓기던 중 흩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은은 다시 적진으로 뛰어들어 감 부인을 찾아냈고 백성들 틈에서 그녀를 구출했다. 그러나 미 부인과 아두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장비는 장판교에서 나무가지로 군사수를 부풀리는 계책을 사용하여 조조의 대군을 속였다. 그는 적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고 이를 통해 유비와 남은 군사들이 퇴각할 시간을 벌었다. 한편 조은은 계속해서 백성들 사이를 수색하며 미부인과 아두를 찾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의 충성과 헌신은 끝이 없었고 오직 유비와 그 가족을 구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다. 조조의 대군이 유비를 추격하는 상황에서 조은은 혼란 속에서도 유비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홀로 적진에 뛰어들었다. 조은은 순우도를 비롯해 여러 적장을 물리치며 감 부인을 구출하고 어린 아두를 품에 안았다. 미 부인은 아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으며 조은은 슬픔을 억누르며 그녀의 시신을 숨겼다. 조은은 아두를 품에 안고 조조의 대군을 상대로 홀로 싸우며 무수한 적을 물리쳤다. 조조는 조은의 용맹에 감탄하여 그를 사로잡으려 했지만 조은은 끝까지 싸우며 유비에게 돌아왔다. 유비는 조은의 충성심을 깊이 느끼며 자신의 아들 아두보다 장수들을 더 아끼는 마음을 보였다. 유비 일행이 장판교로 도망치는 동안 장비는 장판교를 지키며 조조의 대군을 홀로 맞섰다. 그는 엄청난 기세로 호통을 쳐서 조조의 군사들을 물리쳤으며 그 위험에 조조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그러나 유비는 장비가 다리를 끊어버린 점을 아쉬워했는데 이는 오히려 적이 강을 건너올 여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관우는 적토마를 타고 나타나 유비의 탈출을 도왔고 유비는 가까스로 강화로 향했다. 그들은 유기의 도움을 받아 한수나루에서 배를 타고 피신했으며 관우와 공명의 합류로 유비의 군세는 더욱 안정되었다. 공명은 조조의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 동호의 송권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조가 동호를 공격하기 전에 송권을 끌어들여 두 강대 세력이 싸우게 하고 그 틈을 타 삼국 정립을 도모하려는 전략이었다. 마침내 동호에서 노숙이 사자로 와서 유비와 공명과 만났다. 공명은 노숙과의 대화에서 동호와의 동맹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으며 직접 송권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조조는 형주를 손에 넣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동호를 노렸다. 조조는 송권에게 유비를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했지만 송권은 노숙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비와 손을 잡는 쪽으로 기울었다. 노숙은 유비에게 동호와의 동맹을 권유했고
공명은 송권을 만나기 위해 동호로 향하게 되었다. 이로써 삼국의 운명은 다시 한번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노숙과 제갈량 공명은 유비의 의향과 군세를 파악한 후 작은 배를 타고 강동의 송권에게 향했다. 노숙은 공명의 비장한 각오를 느끼며 동정심과 동시에 근심을 품었다. 시상군에 도착한 후 노숙은 공명을 역관에 머물게 하고 송권을 만나러 갔다. 송권은 문무관원들을 모아 조조의 경문을 두고 논의 중이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조조의 100만 대군과 싸우는 것은 무모하다며 항복을 주장했다. 특히 장소는 조조와의 전쟁이 천명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부전론을 펼쳤다. 노숙은 송권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며 항복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송권이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노숙은 공명을 데리고 온 사실을 알렸다. 송권은 공명과 강동의 인재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공명은 강동의 뛰어난 인재들과 설전을 벌였다. 장소를 비롯한 여러 문무관들은 공명의 언변을 시험하고 그를 비난했지만 공명은 차분하고 논리적인 답변으로 모두를 설복했다. 그는 유비의 패배를 오히려 인의와 대의의 결과로 설명하며 동호의 인재들을 압도했다. 송권과의 만남에서도 공명은 조조의 군세를 과장되게 설명했다. 이는 송권을 자극하고 그의 결단을 촉구하려는 의도였다. 송권은 공명의 말에 격분의 자리를 떠났지만 노숙의 설득으로 다시 공명을 불러들였다. 공명은 조조의 군대가 실제로는 지친 상태이며 동호와 유비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계책을 제시했다. 그는 천하를 3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송권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송권은 마침내 공명의 말에 감화되어 조조와 싸울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장소와 고흥 등 문무관들은 여전히 부전론을 주장하며 송권을 흔들었다. 송권은 다시 고민에 빠졌고 그의 이모 오국태의 조언으로 주유를 불러 의견을 묻기로 했다. 장강의 물살은 거칠었고 조조의 100만 대군이 한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동호에 전해졌다. 동호의 수군도독 주유는 이를 막기 위해 시상군으로 말을 달렸다. 그는 손책의 처제와 혼인하여 송권과 친족 관계였으며 이미 젊은 나이에 중랑장으로 발탁된 영걸이었다. 주유가 시상에 도착하자 노숙은 공명과의 대화를 전했다. 그러나 동호 내에서는 주유의 결정을 기다리며 항복을 주장하는 이들과 싸움을 주장하는 이들이 갈라져 있었다. 장소, 고흥, 장괭, 보질 등 문관들은 항복을 주장하며 주유를 설득했으나 주유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척하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이후 정보, 황계, 한당 등의 장수들이 주유를 찾아와 조조에게 항복할 수 없다고 외쳤다. 주유는 이번에는 그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하며 장수들을 안심시켰다. 주유는 항복파와 주전파 모두에게 내일 주공을 만나서 의논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밤이 되자 노숙은 공명을 데리고 주유를 찾아왔다. 주유는 이번에는 단호하게 항복을 주장했다. 이에 놀란 노숙은 격분하여 주유에게 항복은 절대 안 된다고 외쳤다. 그때 공명은 차분히 웃으며 주유의 말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주유는 공명의 말을 떠보려 했으나 공명은 오히려 주유의 심사를 건드리며 주유의 화를 돋웠다. 공명은 조조가 동작대에서 2명의 미인을 얻고 싶어 한다며 손책의 아내인 대교와 주유의 아내인 소교를 조조에게 보내면 조조가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유는 술잔을 떨어뜨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며 공명을 꾸짖었다. 공명은 짐짓 놀란 척하며 사죄했으나 주유의 화를 돋우는데 성공했다. 결국 주유는 조조와 맞서 싸울 결심을 굳혔고 다음 날 송권에게 나아가 싸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송권은 주유의 결단력에 감복하며 보검으로 탁자를 내리쳐 항복을 주장하는 자는 이 칼로 베겠다고 선언했다. 주유는 대도독으로 임명되었고 정보와 노숙이 그를 보좌하게 되었다. 주유는 군사를 6대로 편성하고 한당과 황계를 선봉으로 삼았다. 동호의 장수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각기 임무를 맡아 출진했다. 주유의 군사 배치는 질서정연하고 빈틈이 없었으며 그의 명령에 어긋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보는 처음에 주유의 휘하에서 명령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었으나
아들 정자를 통해 주유의 군사 배치를 듣고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정보는 즉시 군영으로 나가 주유에게 죄를 빌었고 주유는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용서했다. 주유는 송권을 찾아가 조조의 군사가 실제로는 20만에서 30만에 불과하며 그들 중 다수는 지쳐있고 내심 조조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송권의 불안을 해소하며 군사의 출정을 지휘했다. 송권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주유에게 군사의 정권을 맡겼다. 주유는 공명의 통찰력에 감탄하면서도 그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공명을 제거하려 했으나 노숙의 중재로 제갈근을 통해 공명을 동호에 끌어들이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마침내 주유는 대군을 이끌고 장강을 건너 조조의 군세와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의 지휘 아래 동호의 군사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주유의 결단과 송권의 굳은 의지는 동호를 하나로 묶으며 전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했다. 조조의 대군이 강동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주유는 공명을 동호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는 공명의 형인 제갈근을 불러 간곡히 부탁한다. 제갈근은 이를 수락하고 공명을 찾아가 형제의 정을 내세워 설득을 시도한다. 그러나 공명은 이미 주유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공명은 형제가 함께 유비를 섬기면 대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오히려 제갈근을 설득한다. 제갈근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돌아가 주유에게 실패를 보고한다. 주유는 공명을 죽이려는 마음을 굳히며 다른 계략을 준비한다. 주유는 공명을 추철산으로 보내 조조의 군량을 끊으라는 명을 내린다. 이는 공명을 위험한 임무에 보내 적군의 손을 빌려 제거하려는 의도였다. 공명은 이를 알아차리고도 흔쾌히 승낙하며 대비책을 세운다. 노숙은 공명의 진위를 엿보기 위해 그를 찾아갔으나 공명은 차분히 출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숙이 걱정스러워하자 공명은 주유의 수전 능력과 육전 능력을 교묘하게 평가절하하며 오히려 주유를 자극한다. 결국 주유는 공명을 보내는 대신 자신이 직접 추철산으로 가겠다고 나선다. 이는 공명이 의도한 대로 주유를 끌어들인 것이었다. 주유는 유비를 동호 진중으로 초대해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 그는 도부수를 매복시키고 술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유비는 관우와 함께 배 한 척에 20여 명만을 이끌고 도착했다. 주유는 관우의 위험에 눌려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유비를 무사히 돌려보낸다. 공명은 이 상황을 미리 알아채고 유비의 탈출을 돕는다. 유비는 공명의 계책 덕분에 무사히 돌아가고 주유는 또다시 실패의 쓴맛을 본다. 주유는 조조의 사자를 참수하며 전쟁의 불씨를 당긴다. 동호의 수군은 감령을 선봉으로 하여 조조군을 강하게 몰아붙인다. 조조군은 북방 출신으로 수전에 익숙지 않아 패배를 면치 못한다. 전투에서 동호군은 물 위에서의 뛰어난 기동성과 훈련된 수군의 힘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유는 대군을 잃을까 염려하여 일단 전선을 물린다. 조조는 첫 패배를 경험하고 수군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채모와 장윤을 통해 수체를 건설하며 방어를 강화한다. 주유는 공명을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공명은 주유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오히려 주유를 교묘히 자극하며 그를 분노하게 만든다. 주유는 공명의 식견이 자신을 크게 능가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노숙은 공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먼저 조조를 물리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득하며 주유의 격앙된 마음을 진정시킨다. 조조는 첫 전투의 패배를 통해 북방 군사들의 수전 능력 부족을 깨닫고 수체를 세워 군사들을 훈련시킨다. 강변에는 불빛을 밝혀 밤에도 조련을 멈추지 않는다. 이는 조조의 군사적 능력과 그의 철저한 대비를 보여준다. 주유와 공명은 여전히 서로의 속내를 떠보며 치열한 심리전을 벌인다. 동호는 조조와의 결전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공명은 동남풍을 이용한 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주유는 조조군을 크게 이긴 후 잔치를 열어 상군을 치하하고 오후에게 승리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유는 서쪽 하늘에 치솟는 불빛을 보고 놀라며 서쪽 북군배의 등불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다음 날 주유는 직접 조조의 수체를 살피러 나섰고 조조군의 치밀한 수군 진법을 보고 감탄하며 불안해했다. 그는 수군의 능통한 채모와 장윤을 제거해야 조조를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때 조조의 진영에서는 장관이 주유를 설득해 항복을 받아오겠다고 자청했다. 조조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장관을 강동으로 보냈다. 장관은 주유와의 옛 인연을 내세우며 접근했지만 주유는 이를 꿰뚫어보고 장관을 교묘하게 농락했다. 그는 장관에게 화려한 술자리와 강동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마음을 흔들었다. 장관은 주유의 침실에서 채모와 장윤이 조조를 배신할 계획이라는 서신을 발견하고 조조에게 돌아가 이를 보고했다. 조조는 격노하여 채모와 장윤을 처형했으나 이는 주유의 계략이었다. 조조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주유는 이번 계략의 성공을 자랑했지만 공명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노숙을 보내 공명의 반응을 살피게 했는데 공명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주유는 공명의 지모를 시기하며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주유는 공명에게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준비하라고 군령장을 내밀었다. 공명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노숙의 도움을 받아 배 20척과 풀섭을 준비했다. 공명은 짙은 안개를 이용해 조조의 진영 가까이 다가가 함성과 북소리를 내었고 조조군은 매복을 의심해 무턱대고 화살을 쏘아댔다. 공명은 이를 이용해 화살을 모두 수집해 동호로 돌아왔다. 공명은 주유에게 약속한 대로 화살 10만 개를 전달했고 주유는 자신의 계책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주유는 공명의 뛰어난 지모를 인정했지만 그를 계속 두어선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결국 주유는 공명과 손바닥에 계책을 적어 교환했고 두 사람 모두 불자를 적으며 불을 이용한 계략을 계획했다. 주유는 공명과의 술자리에서 이를 확인하며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공명은 이미 주유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었다. 강북의 조조는 최근 공명의 계략에 속아 하룻밤 사이에 15만 개 이상의 화살을 잃은 후 신기가 매우 불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호군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조조의 심사는 더욱 뒤틀렸다. 조조의 걱정을 헤아린 책사 순유는 적진의 내정을 알아내기 위해 첩자를 보내는 계책을 제안했다. 순유는 이미 조조의 군중에 채모의 일족들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특별히 채모의 족제인 채중과 채화가 부장으로 있는 점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조조는 그들의 가족이 형주에 있는 만큼 배신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불러 은혜를 베풀며 거짓 항복 임무를 맡겼다. 조조의 명을 받은 채중과 채화는 군사 500명을 이끌고 동호로 향했다. 그들은 동호에 도착하여 주유에게 투항 의사를 밝히며 형 채모가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한 원한을 강조했다. 주유는 그들의 진위를 의심했지만 이를 역이용하기로 하고 감령의 휘하에 머물게 했다. 그러나 주유는 감령에게 그들을 경계할 것을 은밀히 지시하며 채중과 채화의 배신에 대비했다. 주유는 잘못된 정보를 흘려 조조를 혼란에 빠뜨릴 계책을 준비했다. 노숙은 채중과 채화의 투항을 의심했지만 주유는 이를 숨기고 겉으로는 그들을 신뢰하는 척했다. 이때 주유는 화공을 통해 조조군을 격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이를 실행할 적임자가 필요했다. 이에 황계가 자청했고 주유는 고육지계를 펼치기로 했다. 고육지계는 아군을 일부러 괴롭히거나 해를 입히는 계략으로 적을 속이기 위해서라면 희생을 감수하는 전략이다. 주유는 황계를 진중에서 공개적으로 꾸짖고 곤장백대를 명령했다. 이때 감령이 나서서 황계를 변호했지만 주유는 오히려 감령을 꾸짖고 그에게도 벌을 내렸다. 장수들이 모두 엎드려 황계를 구명해달라고 청하자 주유는 목숨은 살려주되 곤장 50대를 때리게 했다. 황계는 곤장을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진중으로 돌아가며 혼절을 반복했다. 이 일을 본 노숙은 주유의 처사에 의문을 품고 공명을 찾아갔고 공명은 주유의 고육계를 간파하며 웃음을 지었다. 공명은 노숙에게 진위를 알리지 말고 자신도 주유의 처사를 원망하고 있다고 전하라고 당부했다. 주유는 황계와 비밀리에 밀약을 나눈 후 황계는 감택을 불러 거짓 항복의 밀서를 조조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했다. 감택은 황계의 신임을 얻어 이를 수락했고 조조군으로 떠났다.
조조의 진영에 도착한 감택은 어부의 복장으로 위장했지만 조조군 초병들에게 붙잡혀 신문을 받았다. 감택은 자신이 동호의 모사 감택이며 황제의 밀서를 전달하러 왔다고 밝혔다. 조조는 감택을 의심하며 밀서를 열어보았고 그 내용은 황제가 주유의 폭정에 견디지 못해 투항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조조는 처음에는 이를 고육계로 의심했으나 감택의 당당한 태도와 함께 황제의 진정성 있는 밀서에 점차 마음이 움직였다. 특히 조조는 감택의 당돌한 언행과 죽이려면 빨리 죽이라는 배짱에 감탄했고 곧이어 채중과 채화로부터 황제가 매를 맞았다는 보고를 받자 황제의 진심을 믿게 되었다. 감택은 조조의 신뢰를 얻었고 조조는 그에게 예우를 다하며 주연까지 베풀었다. 조조는 감택에게 앞으로의 작전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그를 환대했다. 결국 주유와 황제의 고육계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조조는 황제의 거짓 항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화공계책을 실행할 시기만 남았고 조조는 자신도 모르게 주유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렇게 주유의 철저한 계략과 황제의 희생적인 고육계 그리고 감택의 대담한 연기로 인해 조조군은 결정적인 화공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감택은 조조의 진영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동호의 진중으로 돌아왔다. 그는 황제에게 조조의 의심을 풀기 위해 채중과 채화의 밀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렸다. 감택은 조조의 진영에서 자신이 한 말과 채씨 형제의 보고가 일치하여 조조가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제는 채씨 형제를 역이용할 때임을 강조했다. 감택은 감령의 진영으로 가서 의도적으로 감령과 함께 주유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를 엿듣던 채중과 채화는 감택과 감령이 주유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감택과 감령은 이들을 유인하여 결국 채씨 형제는 자신들이 조조의 첩자임을 고백했고 오히려 감택과 감령이 조조에게 투항할 마음이 있음을 믿게 만들었다. 이후 감택은 채씨 형제의 진심을 가장한 서신을 조조에게 보내어 감령까지도 투항할 의사가 있음을 알렸다. 감택은 서신에 황제와 감령이 뱃머리에 푸른 깃발을 꽂고 투항할 것이라는 신호를 포함시켜 조조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시켰다. 한편 주유의 진영에는 방덕공의 조카이자 와룡과 함께 봉추로 불리던 방통이 도착했다. 방통은 주유에게 조조를 치려면 화공불 공격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를 위해 연안개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연안개란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계책으로 화공을 사용할 때 배들이 불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었다. 주유는 방통의 계책을 듣고 감탄하며 그가 조조 진영에 가서 이 계략을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은 조조를 속이기 위해 장간을 이용했고 장간의 도움으로 조조의 진영에 무사히 잠입했다. 조조는 방통을 크게 환영했고 방통은 그의 신뢰를 얻으며 조조에게 배멀미를 줄이기 위해 배들을 연결하라는 조언을 했다. 조조는 이 계책을 받아들여 모든 배들을 쇠사슬로 묶었고 이는 곧 화공에 대한 방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다. 이때 조조의 진영에서는 서서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방통은 그를 설득하여 조조의 진영을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서서는 허도가 서량의 마초와 한수의 반란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조조의 진영을 흔들었다. 서서는 조조에게 자신이 이 소문을 확인하고 방비하겠다는 명분으로 군사 3천을 받아내었고 이를 통해 조조의 진영에서 벗어났다. 조조는 허도의 안전을 우려하며 서서를 믿고 군사를 내보냈지만 이는 조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조조는 자신의 군세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며 동짓달 보름날 큰 잔치를 열었다. 그는 취한 상태에서 불길한 노래를 불렀고 이를 본 유복은 조조에게 불길함을 경고했다. 그러나 조조는 술에 취해 유복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 조조는 다음 날 술이 깨고 나서야 유복이 충신임을 깨닫고 후회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유복의 아들 유이를 불러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며 사죄했으나 이는 조조의 군심을 더욱 흩어지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조조가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 도중 까마귀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
이는 조조의 패망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해석되었고 그의 군사들은 점점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 조조는 방통의 계책대로 모든 배들을 묶어 놓았고 이제 동호의 화공이 시작될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다. 감택, 방통, 서서의 치밀한 계략과 황계의 희생적인 고육계가 맞물려 조조의 군세는 벗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조조는 탄탄한 수군의 전열을 갖추고 모든 배를 쇠고리로 연결하여 안정성을 높였다. 모계와 우금이 배치한 수군은 큰 배와 작은 배를 묶어 평지처럼 흔들림 없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조조는 자신만만하게 장수들에게 색깔별로 군기를 나눠주고 진영을 배치했다. 조조의 모사 정욱이 화공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으나 조조는 겨울철 북서풍이 불고 있어 적이 화공을 써도 불길이 자기 군을 덮칠 일은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동남풍이 불지 않는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을 이용해 화공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동호의 대도독 주유는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의 병세는 화공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었다. 주유의 병을 간파한 제갈량은 병의 원인이 동남풍이 없어서임을 꿰뚫었다. 공명은 주유에게 자신이 칠성단을 쌓아 동남풍을 부를 수 있다고 제안했고 주유는 이에 희망을 걸었다. 공명은 남병산에 칠성단을 쌓고 3일간 동남풍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그는 기문둔각과 천문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의 흐름을 조작할 준비를 했다. 기적처럼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주유는 공명의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두려움을 느꼈고 공명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서성과 정봉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공명을 제거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렸다. 한편 황계는 조조의 군선을 불태울 화선을 준비했다. 화선에는 마른 풀과 기름, 유황, 염초 등을 가득 실었고 뱃머리에는 푸른 깃발을 꽂아 조조의 항복배처럼 보이게 했다. 감령과 감택은 조조의 첩자들인 체중과 채화를 감시하며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봉과 서성은 공명을 붙잡기 위해 남병산으로 향했으나 공명은 이미 작은 배를 타고 탈출한 뒤였다. 공명은 강을 따라 떠내려가면서 서성의 추격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그는 서성에게 조조나 깨뜨리라며 웃음을 보였다. 서성과 정봉은 공명의 배를 뒤쫓았으나 공명은 미리 조자룡에게 준비하게 하여 안전하게 탈출했다. 공명의 지략과 대비가 돋보인 장면이었다. 조우는 배를 향해 활을 당겼다. 그의 화살은 정확히 서성이 타고 있던 배의 돛줄을 끊었다. 돛이 물에 빠지면서 배가 기울었고 이 틈을 타 공명이 탄 배는 순풍을 타고 상류로 멀어졌다. 서성은 조공을 놓친 실수를 후회하며 정봉과 함께 주유에게 돌아가 그 사실을 전했다. 주유는 공명의 지략에 혀를 내두르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없겠구나 라고 탄식했다. 그러나 노숙은 조조를 치는 일이 더 급하다고 설득했고 주유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주유는 적벽대전의 준비를 위해 선봉을 6대로 나눠 명령을 내렸다. 감령은 체중과 함께 오림으로 가서 군량을 불태우고 태사자는 합비의 조조군을 공격하게 했다. 여몽은 감령을 돕고 능통은 이른 경계에서 대기하며 불이 나면 조조의 군영을 공격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반장은 한양을 향해 동습을 돕도록 했고 황계에게는 화공을 준비해 조조에게 거짓 항복을 가장하라고 명령했다. 주유는 수군 4대를 배치해 황계의 화선을 지원하게 하고 직접 정보와 함께 큰 배에 올라 싸움을 지휘했다. 그의 용병술은 빈틈없었고 동호는 서서히 전쟁의 불꽃을 키우기 시작했다. 공명 역시 군사 재배치를 서둘렀다. 조은에게 오림으로 가서 매복하라고 하고 장비에게는 이른길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미충 미방 유봉은 강 위에서 조조의 패잔병을 처리하도록 했다. 공자 유기에게는 무창의 요충지를 지키며 조조의 도망군을 사로잡으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공명은 관우에게만은 임무를 주지 않았다. 결국 관우는 참지 못하고 왜 자신을 쓰지 않느냐고 따졌다. 공명은 과거 조조에게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며 그를 놓아줄까 걱정된다고 답했다. 이에 관우는 자신이 이미 그 은혜를 갚았다고 주장하며 만약 조조를 놓아주면 군법에 따라 처벌받겠다고 맹세했다.
공명은 군령장을 요구했고 관우는 흔쾌히 작성했다. 조조는 황계의 항복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동남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황계의 배는 청룡기를 내걸고 조조의 수체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욱은 배의 흘수선이 낮고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을 보고 의심했다. 조조는 이를 무시했지만 문빙이 앞서가서 배를 막으려 하자 황계의 군사들은 화살을 쏘며 반격했다. 황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선을 강물 위로 돌진시켰고 거센 바람에 불길은 조조의 수체를 집어삼켰다. 연안개로 묶인 배들은 불길을 피할 수도 없었고 조조의 군대는 불타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육지의 조조 영체 역시 감령과 여몽, 능통, 반장, 동습의 화공에 불타오르며 대패했다. 조조는 장유의 도움으로 강 언덕으로 탈출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불타는 오림의 숲과 연기가 가득했다. 조조의 군대는 이미 와해되어 있었고 그는 말 몇 기와 군사 몇백 명만 데리고 도망쳐야 했다. 그는 오림으로 도망쳤지만 조운이 매복해 있었다. 조운의 무용에 겁을 먹은 조조는 서왕과 장압을 남겨두고 다시 길을 떠났다. 밤이 깊어지며 폭우가 쏟아졌다. 군사들은 추위와 피로 배고픔에 지쳐갔다. 겨우 마을에 도착해 양식을 구했지만 장비의 매복에 다시 한번 기습을 당했다. 조조는 간신히 달아났지만 남은 군사는 겨우 300여 명뿐이었다. 조조는 갈림길에서 좁고 험한 화용도로 진입했다. 그는 공명이 산마루에 연기를 피워놓은 것을 보고 이것이 오히려 적이 없는 허술한 함정일 것이라고 착각했다. 병법에 능통했던 조조는 제갈량의 계책을 간파했다 생각하며 화용도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관우가 매복해 있었다. 관우는 조조를 발견했지만 과거 은혜를 떠올리며 그를 살려보냈다. 공명의 예지대로 조조의 명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허도로 도망쳤다.